오늘도 회의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셨나요? 문손잡이를 잡기 직전 딱 그 순간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오늘 팀장님 표정은 어떤지, 혹시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건 아닌지 머릿속에서 순십가지 경우의 수가 순식간에 펼쳐지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팀장님 눈썹이 살짝 찌푸려져 있냐? 옆 동료가 나를 보고 살짝 눈길을 돌렸나? 회의 분위기가 평소보다 무겁지는 않나? 말 한마디 꺼내기 전에 이미 방 안의 공기를 전부 스캔하고 계십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그 장면들이 따라옵니다. 아까 내 말이 괜찮았을까? 너무 나서지 않았나? 아니면 너무 조용했나? 침대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이어지고 어느 순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매 순간 주변을 살피고 사람의 감정 변화를 읽으려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눈치를 봐? 자신감이 좀 있어야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마치 눈치를 보는 것이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인 것처럼요. 의지가 부족해서, 소심해서, 뭔가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요. 오늘 저 왕눈이 박사가 그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드리려 합니다. 눈치를 보는 것은 소심함이 아닙니다. 자신감 부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수년에 걸쳐 정밀하게 다듬어온 관계 감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 뇌과학과 발달 심리학이 함께 답을 드릴 겁니다. 찻잔 한 잔 드세요. 오늘 이야기 꽤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뇌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의 뇌 깊숙한 곳에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편도체. 크기는 손톱만 하지만 이 녀석이 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편도체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위협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 조셉 루드는 1996년 연구를 통해 편도체가 되뇌 피질보다 훨씬 빠르게 위협 신호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편도체는 이미 그 얼굴 표정을 읽고 경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정의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의 편도체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자주, 더 강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여기서 불안 애착이 등장합니다. 발달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는 1978년 유명한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아이들이 양육자와 맺는 관계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불안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양육자의 반응이 예측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따뜻하게 안아주고, 어떤 날은 무관심하고, 어떤 날은 화를 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오늘 엄마가 어떤 상태일까를 항상 먼저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아이의 뇌는 아주 중요한 적응을 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배선은 그대로입니다. 직장 상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 보여도, 친구가 답장을 늦게 해도,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도 편도체는 즉각 과거의 그 불확실했던 관계를 떠올리며 경보를 울립니다. 이것이 눈치를 보는 것의 신경과학적 실체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눈치를 보는 것은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아주 충실하게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것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눈을 감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9살 혹은 10살의 여러분이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아주 짧은 순간 집안의 공기를 읽었을 겁니다. 오늘 엄마 기분이 어떤지, 아빠가 피곤해 보이는지, 오늘 저녁 밥상 분위기가 어떨지? 그것은 단순한 관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의 창시자로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양육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추구하도록 진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양육자의 정서적 가용성은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양육자의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을 때, 어떤 날은 따뜻하고 어떤 날은 냉랭하고 어떤 날은 예측할 수 없이 화가 나 있을 때 아이의 뇌는 아주 영리한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파악하자. 상대의 표정을, 목소리 톤을, 몸짓을, 방 안의 분위기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잉 경계의 기원입니다.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셀 반 데어 콜크는 2014년 저서에서 어린 시절의 정서적 패턴이 성인의 신체 반응과 행동 방식에 그대로 각인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관계에서의 위협 감지 패턴은 뇌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 회로에 저장되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집 문을 열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던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위기일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아무 일 없이 저녁을 넘길 수 있을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리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회의실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은 것입니다. 눈치를 보는 능력은 그 아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갈고 닦은 아주 값비싼 기술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기술이 작동하는 맥락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허, 그 어린 시절의 여러분이 참 애썼습니다. 자, 이제 세상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사회는 눈치를 보는 사람에게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신감을 가져와.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편하게 생각해와. 마치 눈치를 보는 것이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나쁜 버릇인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치를 보는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정교한 형태의 지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표정 변화를 0.1초 만에 감지하는 것, 목소리 톤에서 감정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 방 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순식간에 파악하는 것, 이것은 능력입니다. 훈련받지 않고서는 갖추기 어려운 아주 정교한 사회적 인지 능력입니다. 심리학자 엘레인 아론은 고도로 민감한 사람 연구를 통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주변 자극을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처리하는 신경계를 타고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특성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환경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처리하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역사적으로 집단의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보는 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라는 복잡한 생태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정밀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다만 그 레이더가 지금 적절한 감도로 조정되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만들어진 레이더는 평화로운 도시에서 너무 자주 경보를 울리거든요. 문제는 레이더 자체가 아니라 레이더의 감도 설정입니다. 눈치를 없애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정밀한 감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경보가 울릴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도 눈치를 봅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이 읽은 신호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감지 능력 자체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훌륭합니다. 허허. 이제 고칠 것을 찾지 마시고 조율할 것을 찾으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치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정밀한 감지 시스템이 불필요하게 과열될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반응할 수 있도록 편도체와 친해지는 법입니다. 첫 번째 경보를 알아차리기. 눈치가 발동되는 순간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경보가 지금 이 상황이 만든 건가? 아니면 옛날 기억이 만든 건가? 팀장님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나 때문인지 아니면 그분이 그냥 피곤한 건지 실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편도체가 위협이라고 분류한 것을 대뇌 피질이 한 번 더 검토하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몸으로 먼저 안정시키기. 다니엘 시겔이 강조하는 것처럼 편도체는 말보다 몸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눈치가 과도하게 작동될 때 논리적으로 괜찮아 라고 설득하기보다 먼저 숨을 길게 내쉬어 보세요.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것. 이 간단한 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실제로 줄여줍니다. 몸이 먼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야 뇌도 경보를 내립니다. 세 번째,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는 문장 만들기. 눈치 반응이 강하게 올라올 때 속으로 혹은 조용히 소리내어 이 문장을 말해보세요. 지금 이것은 그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신경 흔적이 현재에 자동 재생될 때 의식적인 언어가 그 회로를 잠깐 멈추게 합니다. 이것은 베셀 반 데어콜크가 트라우마 회복에서 강조하는 현재 단 내리기 기법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릴 적 문 앞에 서 있던 그 아이가 떠오르셨나요? 그 아이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매 순간 상대의 감정을 읽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상처받지 않을지 혼자서 계산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눈치 보는 것을 고쳐야 할 결함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주 힘든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정밀하고 값진 능력입니다. 이제는 다만 그 능력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